네, 말씀드린 4시 5분이 되어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셀프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오늘 강연을 맡은 사회진보연대 김진영 정책교육국장입니다. 이 비를 좀 걸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강연의 취지는 말할 것도 없이 지금 두 개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굉장히 경량의 세계 정세가 진행되고 있고 또 그 와중에 트럼프가 이제 11월에 미국 대선에서 다시 대통령이 될 것인지가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시기에 국제 정세에 대한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한 토론이 굉장히 절실하다고 생각하여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그 포스터에 이런 6줄이 써 있었는데 요즘에 그 메뉴판에 그려진 그림대로 나와야 욕을 안 먹는 세상이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이 포스터 문구에 맞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 미국 대선,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대만 한반도 등등등이 정말 그 하나만으로도 강연을 하기에도 부족한 주제들이어가지고 아무래도 조금 오늘은 이 문제의 전체적인 역사와 이런 것들 다 본다기보다는 좀 현황과 전망 위주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약간 뒷부분은 조금 더 이제 스피드로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이 두 개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해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일 텐데요. 네, 이걸 보면은 이건 키이우 인근에서 이제 피난민들이 피난하는 모습,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자 지구에서 주민들이 피난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끔찍한 인도 위적 위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결국은 더 큰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끊이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확전 공포의 방위로 키우는 유럽,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에서 끝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불안을 유럽인들은 지금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얼마 전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이제 대규모 미사일을 주고받으면서 이게 중동 전쟁이 다시 또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기존에 4차례나 있었는데 이런 우려들을 사고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아시아와 한반도로 이전되어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여서 대만 전쟁이 나거나 또 한반도에서 심지어 핵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도 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는 것인데요. 네, 이거 깜빡했네요. 그 와중에 이제 이 트럼프가 온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는 것을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안타깝게도 200일을 넘겼습니다. 이게 지금 가자 지구의 난민촌이 다 공습해서 무너진 모습인데, 가자 지구라는 지역 자체가 이렇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지금 강연을 진행하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굉장히 폭풍전하다. 뉴스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 이스라엘 방위군이 가자 지구의 최남단인 라파까지 지금 바로 그 앞에까지 진입을 한 상황이어서 이것이 정말 본격적인 라파에 대한 지상전으로 가느냐 아니냐를 두고서 지금 초위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면은 가자 지구는 다 한 번씩은 보셨겠죠. 근데 여기가 정확하게 뭐 얼마나 크기냐는 좀 생각을 별로 안 해보실 수도 있는데, 크기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비교를 위해서 가져왔는데 강화도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강화도보다 그렇게 크지도 않은 지역에 강화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인구가, 현재 이것은 2020년이고 지금은 24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많은 인구가 살고 있던 지역이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초토화가 되어가고 있다. 그 전쟁이 진행된 과정을 보시면은 이 북부에서부터 작전을 시작해서 계속 이제 칸 유니스를 대피해라, 아퍼를 대피해라라는 식으로 가자지구 주민들을 위에서부터 밀어내는 식으로, 심하게 말하면 인종 청소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전쟁이 진행되어 왔는데요. 그래서 그 결과 이 라파라는 원래는 17만 명 정도밖에 살지 않았던 작은 도시에 지금은 140만 명 정도가 대피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금 이제 가자 지구와 밖을 연결하는 모든 다른 통로들이 다 끊긴 상태에서
이 이집트와의 접경 지역인 여기에 있는 그 검문소만 열려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지금 이제 이스라엘 군이 봉쇄를 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네, 이곳에 이런 참독은 이곳에 세상에서 가장 큰 감옥이라고 불리는 가자 지구의 그 참혹한 상황 같은 것들을 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이제 제목을 얘기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왜 나파를 공격하려 하는가? 라고 했었을 때 사실 이거에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은 상황인데 이스라엘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마스가 총 24개의 대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 20개를 섬멸했고 근데 그 4개가 이 피라미드에 섞여서 지금 나파에 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하마스를 뿌리를 뽑으려면은 여기를 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당연히 이제 그곳을 공격하면은 하마스가 문제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100만 명이 넘는 가자 지구 주민들이 목숨을 잃거나 굉장히 심각한 인도적 위기에 내몰릴 것이기 때문에 다들 보셨겠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대학 시위라든지 반전 시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비호하고 이스라엘에게 군사 지원을 하는 것을 하고 있는 미국에서 자국의 그런 이스라엘 지원을 멈추려고 하는 미국 대학생들의 시위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각 대학에서 이렇게 지금 천막까지 치고 하고 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는 경찰을 통해서 진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시위만이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니라 전쟁 발발 직후부터 계속 이 미국 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엄청 반으로 쪼개져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그 학생들의 반전 시위 등등에 대해서 또 대학에 많은 돈을 기부하는 유태인 동문들이나 기업들이 이건 반유죄주의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총장을 공격하고 돈을 끊고 그렇게 하면서 미국의 유수의 명문이 이런 코넬대, 하버드대, 그 펜실베니아대 등등에서 총장들이 다 반유대주의 표현을 막지 않았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고 물러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이 대선을 앞둔 바이든에게는 정말로 난감하지 않은 상황일 수가 없는데 사실은 미국 민주당을 많이 지지하는 것은 젊은 층들과 유색인종이었는데 보시다시피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미국 정부의 이스라엘 정책에 대해서 가장 반대하고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인 동시에 또 그 미국에 있는 유태인들의 75%가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을 찍었다고 해요. 근데 그 75%가 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 600만 명이나 되고 그 중에서는 뭐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정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고 갈리기는 합니다만 근데 문제는 주로 지금까지 바이든에게 선거 자금을 지원해줬던 또 그 유태인의 큰 손들 지지자들은 지금 유태인 바이든에게 계속 땡큐 프레지던트 바이든 하면서 계속 더 지원해달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나파 공격에 대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걸 지지하지 않으면은 다시 이거 지원 생각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넣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은 이거 진짜 레드라인이다. 그 라파까지 다 공격을 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지금도 강경하게 거기를 그 레드라인을 넘으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라는 수까지는 지금 쓰고 있는 상태고 정말 이스라엘한테 보내려고 했던 포탄들도 지금 이제 그 선전을 중단하고 아직 안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인데요. 네타냐후는 그럼 우리 손톱으로라도 싸우겠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그 5월 4일이 홀로코스트 기념일이었는데 그날 연설에서 우리 유태인들 홀로코스트 죽어갈 때 그때는 뭐 강대국들이 우리를 뭐 신경 썼느냐 우리 유태인은 홀로 맞설 수밖에 없다 중국에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까지 라파 공격의 의지를 꺾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뭐 어떻게 제가 예측을 할 수가 없고 이거 함께 지켜보아야 할 텐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5차 중동 전쟁으로의 확전은 아직 그런 의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사실은
작년 그 하마스의 공격 때부터 그 배후에 이란이 있다라는 그 의심이 끊이지 않았고, 또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란 대사관을 공격하여서 거기에 뭐 거기에서 니네가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이런 애들에 대한 작전을 진두지휘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란 대사관을 공습하고 이런 등등의 일들이 있어서 진짜 얘네가 직접 붙으면은 그러면은 정말 중동 전쟁이 확전될 텐데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런 걱정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지난달 13일에 이란이 이스라엘 겨냥해서 최초로 이스라엘 본토로 300기 이상의 그 공중 무기로 공격을 하였고,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 이거 다 99% 요격했다라고 하면서 또 이제 이스라엘도 이란에 공습을 하고 하였는데, 근데 그때 뭐 뉴스를 보신 분은 잘 느꼈겠지만 이게 뭔가 약간 서로 약간 함을 이렇게 착착 주고받는 그런 느낌이지, 실제로 엄청나게 피해를 서로 입히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럴까 하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전문가들은 대부분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실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도 진짜 무슨 뭐 중동 국가들하고 전쟁하고 싶은 게 아니고 오히려 중동 국가들과 국교 정상화를 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었었고, 이란 같은 경우에도 계속 그런 하마스나 헤즈볼라 같은 세력들을 배후에서 지원하면서 그 이슬람 세계 안에서의 이란의 영향력을 넓히는 그런 것들이 목표였지, 사실 지금 굉장히 이란 경제도 좋지 않은데 진짜 전쟁을 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체면은 체면이 되니까 서로 이제 각을 재고 있다가 착착했다라는 식의 분석인데, 그러나 또 전쟁이 이제 앞으로 계속 되다 보면은 인생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알 수 없지만 다행히 지금의 그 고비는 넘겼다. 근데 이제 바이든이 이렇게 골머리를 썩히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뭘 하고 있었냐라고 했을 때, 이게 그 미국 컬럼비아대의 아까 그 학생 시위대들을 경찰들이 진압해서 연행하는 장면인데, 이걸 보고 트럼프가 SNS에 아름다운 광경이다, 단 2시간 만에 다 정리되었다라고 하면서 내가 있으면 더 빨리 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것도 그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 여기 사진에서는 안 나오지만은 이 친구들이 막 트럼프 깃발 이런 거 같은 거 들고 이렇게 막 성조기 옷 입고 한 그 백인 시위대가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를 에워싸면서 뭐 흑인 학생에 대해서 막 원숭이를 따라가서 비하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공화당 인사들이 아직도 저렇게 우리 애국자들이 살아있는 걸 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굉장히 갈등이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된다고 했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예측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었던 당시에 팔레스타인 정책들을 보면은 한마디로 굉장히 이스라엘을 옹호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압박하고 억압하고 인도적 그런 지원조차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제일 상징적인 것은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지역. 참고로 이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나 팔레스타인에게도 이스라엘에도 너무 중요한 그런 종교적 성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1947년에 유엔에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그 국경을 나누는 그런 결의를 할 때에도 예루살렘을 도저히 못 나누겠다, 여기는 국제 공동 관리 구역으로 하자, 뭐 이 정도의 그런 중요한 곳인데, 그래서 원래 텔아비브라는 도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대사관을 미국의 그 주 이스라엘 대사관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라고 우리는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트럼프가 자기 집권기에 예루살렘으로 옮겼죠. 그래서 그 딸인 이방카 트럼프가 지금 이제 현판식 하면서 활짝 웃고 있는 그 모습인데, 같은 날 동시에 이제 가자 지구에서는 그 타이어 같은 것들 태우는 연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항의 시위가 일어났고 또 수십 명이 이스라엘 군의 총격으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그렇게 그냥 압박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단 나름대로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이 사실 이 아브라함 협정이고, 이것을 이제 또 바이든 정부가 계승을 해서 진행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그동안 이집트 요르단하고만 그 국교가 있는 상황이었고 나머지들은 우리 이스라엘 인정 안 해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원래 오바마 정부가 이란과 했었던 핵 합의를 파기를 하면서 분위기 어떻게 몰고 갔냐고 하면은 야 이제 우리는 이란하고 대화 안 할 거고 그러니까 이란은 우리의 적이기도 하고 그 사실은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등등등 니는 다 싫어하는 게 이란이잖아. 왜냐면 당연히 뭐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서로 종교가 다르고 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수니파 국가하고 이란이 시아파 국가의 이란은 그 경제 관계가 있고 하고 하니까 우리 모두 이란 싫어하니까 뭉치다란 분위기로 잘 몰아간 것이죠. 그렇게 해서 뭐 바레인하고 그 UAE 등의 국가와 이스라엘이 국교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받아가지고 바이든 정부도 그러면은 또 이제 제일 뭉치 큰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국교를 이제 추진을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중동의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그 기대감을 더하고 있었던 것이 작년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하마스의 10월 7일 공습이 완전히 그 판에 와장창 깬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문제를 간과하고 지나갔던 트럼프와 바이든의 그 공통적인 그 실책이 결국엔 지금의 큰 위기를 낳았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사실 이란에 대해 적대한다라는 그 이해관계는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뭐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는 계속 국교 정상화를 추진해 나가자라는 입장이기는 한데 이제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다른 중동 국가들한테 체면이 서려고 하면은 더 적극적으로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라. 그걸 모두 더 선행 조건으로 하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는 했습니다. 이 하트는 제가 놓은 게 아니고 어느 기사에 저렇게 펴진 사람들이 웃겨가지고 놓은데 근데 원래 트럼프 하면은 맨날 누구 지도자 나랑 친하다 굉장히 좋은 친구다 이렇게 하는 걸로 되게 유명한데 네타냐후는 진짜 좋은 친구였다. 그래서 이 시기에 팔레스타인에 대해서는 아까 그 이란을 그냥 아예 제껴버린 것처럼 그 미국 대사관을 옮긴 건 많이 아니라 원래 워싱턴에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에 그 연락사무소가 있었는데 니네 왜 이스라엘하고 협상 제대로 안 하냐 이러면서 그걸 폐쇄해버리고 또 유엔에 팔레스타인 난민 지원을 하는 기구에 대한 미국의 재정 지원을 끊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네타냐후 마음에 너무 속 드는 행동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은 조금 약간 분위기가 다르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웃기지만은 그 바이든이 당선되자마자 네타냐후가 바로 축하 메시지를 보냈었는데 트럼프가 실제로 인터뷰에서 어떻게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럴 수 있냐 너무 속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네타냐후한테 가자 전쟁 빨리 해결해라 너 때문에 지금 세계 평화가 위협받는다 이런 식으로 네타냐후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약간 작용을 했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 뭐 그게 갑자기 이제 트럼프가 뭐 친팔레스타인으로 돌아선다 물론 의미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이 팔레스타인이 지금 사실 서한 지구와 가자 지구라는 두 곳으로 나뉘어 있어서 이쪽을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원래 그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파타라는 세력이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고 가자 지구는 아시다시피 이제 하마스가 통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곳이 아까 벌써 이렇게 쓸려가지고 하마스가 통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스라엘군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전쟁에서 이후에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팔레스타인은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통치를 하는 것이냐라는 그런 구상이 나왔었을 때에 어쨌든 지금 바이든 정부가 주장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가자 지구를 통치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근데 네타냐후는 그거 싫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겠다는 거냐고 했었을 때 아직 막 그렇게까지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그 긴장감이 계속 있는데 사실은 그 이스라엘이 원래 가자 지구를 통치하다가 2005년에 철수를 했던 거인 것인데 다시 지금 이제 이 전쟁을 이렇게 밀어내고 난 다음에 여기를 관리한다고 했었을 때
당연히 가자 지구 주민들의 저항이 끊임없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과연 되겠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럼 또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것에 있어서 뭐 두국가 해법, 한국가 해법 이런 이야기들을 뉴스에서 들어만 보셨을 텐데 두국가 해법은 원래 1947년부터 유엔에서 주장했던 대로 가자지구와 서한지구 등은 팔레스타인 정부를 세워서 그 국가로 하고 나머지는 이스라엘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은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모든 시도들이 지금까지 실패를 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 실제로는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 이 서한 지구에도 소위 말하는 그 정착촌이라는 걸 통해서 계속 유태인들이 들어가서 살고 있고 또 그 사람들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스라엘 군과 또 장벽 설치 같은 것들이 되고 있고 또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그리고 애초에 이제 이스라엘 건국 당시에 수백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지금 디아스포라로 세계 각지로 흩어졌는데 그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을 가지고 하는 그 협정 끝에서 결국에는 모든 평화 시도가 다 실패를 했었기 때문에 뭐 지금 한다고 해서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를 일단 다 하나의 국가로 하자. 이걸 국경을 세우고 거기다가 군대를 놓고 하고 하면은 분명히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국경이 되고 만약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될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사실상 이스라엘 국가가 여기를 거의 다 관리를 하고 있는 셈인 거잖아요. 가자지구로 가는 이 장벽과 여기 해상과 등등등을 다 통제를 하고 있고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 경찰과 군이 다 들어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국가로 하되 대신에 그런 팔레스타인과 유태인의 차별 같은 것들을 두지 않고 모두가 평등한 그리고 유태교가 아닌 세속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국가로 만들자. 사실 그게 궁극적 해법이라는 얘기도 사실 수십 년 전부터 나온 것인데 이것도 우리가 상상했었을 때 우리가 지금도 예를 들면 남북한 통일만 해도 정말 어려운데 상상을 해도 심지어 이렇게 막 전쟁을 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 쉽게 상상이 되는 일은 아니죠. 특히 지금의 그 이스라엘의 그런 극우 정부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일본에 가서 사는 것은 자유지만은 거기 간다고 산다고 뭐 일본 시민이 되는 건 아닌 것처럼 일단은 각자 지금 다 팔레스타인인들과 유태인들이 엄청나게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각자 다 거주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를 보장을 하되 뭐 시민권은 따로따로 부여하는 걸로 하자. 각자의 정치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뭐 등등등의 뭐 여러 가지 그런 절충안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한반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통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울까? 뭐 연방제 국가를 할 것인가? 단일 정부 국가를 할 것인가? 이런 걸 얘기할 지금 상황이 사실은 지금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겠지만은 지금 평화 공존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일 텐데 여기는 더더욱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닐까. 당연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전쟁과 그 라파 공격과 이런 이 엄청 그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조차도 가로막는 이런 문제 같은 것들은 어떻게든 이스라엘이 멈추고 서로 신뢰 구축을 향한 그런 길지만 힘든 과정들을 가지는 것이 지금 가장 급선무일 텐데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같이 실제는 아닌데 어차피 합성하고는 하지만 같이 깃발을 휘날리고 있는데 정말 그 평화 공존이라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아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점일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팔레스타인 측에서도 이스라엘 측에서도 절대로 쟤네랑 같이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비중이 상당히 있는 것인데 흔히 말하는 종교적인 극단주의를 가진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그게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로서도 그 이스라엘 역대 정부로서도 굉장히 이용할 땐 이용하지만 통제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양측의 그 극단파들을 어떻게 제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더 많은 여론으로 압도를 하여서 그 사람들을 포위하는 것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평화 공존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지지하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근데 이것이 지금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어렵게 들리지만은 절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희망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그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사회운동 포커스를 보시는 분들은 보셨을 텐데 얼마 전에 그 일본에서 우크라이나 연대운동을 하시는 시민분들이 저희 사회증거연대에 기고하신 기사인데요. 그래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관계는 예전 한국과 일본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앞으로도 한국의 시민들과 연대하면서 침략 전쟁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일본 분들하고 교류를 하는 걸 보고서 지금 한국에 사는 그 전쟁 반대 시위를 열심히 하는 그 러시아인 친구가 저한테 약간 이런 거 보고 되게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라고 하니까는 하나는 예전에 침략국이었던 일본의 시민들이 되게 수십 년이 지났지만은 정말 반성한다. 이제 반성하고 그만큼 더 이제 세계 전쟁을 막는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고, 그리고 또 반대로 그 침략당하고 식민지를 당한 이 한국 사람들이 또 이제 그 일본 사람들과 같이 교류하고 연대한다고 하는 것도 되게 놀라웠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이제 러시아 시민들 대다수도 전쟁에 대해서 참여하고 반성하고 그것도 다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친구가 되는 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이거 본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동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 이러한 지금의 그런 분쟁 지역들도 절대로 앞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역사를 보시면은 유태인과 그 아랍인들이 막 2000년 동안 반복하고 살고 이런 것 같은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정말 지금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20세기부터 유태인 국가를 건설하면서부터 생긴 그런 산물들이고 그 이전에는 정말 몇천 년 동안 서로 종교도 다르고 언어도 달라도 잘 공존해왔다. 오히려 나는 유태교를 믿지만은 우리 조상들 다 여기 살았고 나는 아랍어가 모호하기 때문에 나 아랍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 당시에는. 그런 점들을 잊지 않고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두 번째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넘어가기 전에 보시면은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자체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연결되어 있다. 제2전선이 역할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별로 연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왜 연결되어 있냐고 했을 때 우크라이나 사실은 미국의 지원 없이 지금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는데 미국의 워낙 전통적인 동맹이 이스라엘에 터지면서 미국의 지원과 또 전 세계의 관심이 굉장히 분산이 되었잖아요. 저도 이스라엘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확실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관심이 한국에서 줄어든 것을 많이 느끼는데 이게 너무 푸틴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일인 거죠. 그래서 푸틴이 이스라엘 어떻게 가자지구를 이렇게 공습할 수 있냐, 눈물이 난다, 중머리 불끈 지어진다. 우리 러시아 군사들도 그래서 이스라엘 미국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봤었을 때는 푸틴 미국 싫어하니까 저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푸틴과 네타냐후는요, 아까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친한 것처럼 사실은 네타냐후와 푸틴도 친했다. 둘이 워낙 이제 세계적으로 말하는 그 스트롱맨들 간의 우정을 나눌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도 IS가 러시아 모스크바 극장을 테러를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도 지금 계속 어쨌든 그런 이슬람 무장 집단들과 싸우고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서로의 약간 이해관계나 그 논리가 너무 딱딱딱 맞아 떨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격할 때 또 러시아가 그걸 허용해주고 등등등 서로 굉장히 맞닿는 것들이 많았는데 그리고 심지어 사실 이스라엘 국민들 중에서 가장 큰 집단이
러시아에서 이주해온 유태인들입니다. 그리고 인구의 15% 이상이 되고 지금도 러시아어를 모르고 쓰는 사람들도 많고 당연히 그 사람들의 친척들도 예를 들면 러시아에서 유권자로 살고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그 겹치는 그 인구 구성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러시아와 이스라엘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는 반소련 국가고 하나는 친서방 국가지만은 굉장히 잘 지내왔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그랬던 푸틴이 우리가 지금 이슬람주의에 지금 두들겨 맞고 있는데 나의 편을 안 들어주고 막 무슨 가자지고 눈물이 난다 이렇게 했다고 이제 네타냐후도 삐진 것인데 이렇게 할 정도로 참 그만큼 푸틴한테는 지금 이 전쟁이 길어지는 상황이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겠죠. 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올해 5월 4일로 전쟁 800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세부적인 전선은 매일매일 변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영토의 15% 이상을 러시아가 점령 중인데 사실은 이게 작년 이맘때에도 비슷했어요, 지도가. 그렇기 때문에 전선 교착과 장기화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그러면은 전선은 왜 교착되었는가라고 했었을 때 초반에는 이제 러시아가 약간 무방비에 우크라이나를 막 뚫고 들어가고 다시 이제 우크라이나 군대 굉장히 국민의 힘을 모아서 다시 그걸 반격하고 몰아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니까 서로 이제 방어전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방어전에서는 방어하는 사람이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작년 여름에 우크라이나 군의 계획은 이제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땅을 반격해서 들어가서 수복하자. 그래서 반격작전 이렇게 했었는데 가보니까 네, 러시아가 이미 이렇게 용의 이빨이라고 하는 대전차 그 방어막을 다 설치를 해놓은 거인 것이죠. 이게 이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앞뒤로 참호도 파져 있고 하고 하면서 전차를 밀고 들어갈 수가 없고 뭐 보병 전략으로서 더 유리한 것도 아니고 하고 하면서 굉장히 서로 움직이기가 어려워졌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고기 분쇄기 전술에 문제가 있는데 이게 작년에 모스크바로 진격해 들어가려다가 이제 결국에는 사망한 그 프리고진인데요. 어쨌든 작년에 그나마 큰 변화였다고 하면은 거의 반년 이상의 전투 끝에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 바흐무트를 이 바그너 그룹이 점령을 한 그것인데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원래 안 그래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인구가 많은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한테 가석방까지 시켜주고 하면서 전투로 데려와서 하는 식으로 그 고기 분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을 갈아넣는다는 얘기인 것인데 그냥 아군이 죽던 말던 그 효율적인 작전이던 말던 뭐 인도적 위기가 있던 말던 그냥 인해 전술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사실 우크라이나 그에 대해서 상당히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반격전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오히려 조금씩 러시아가 더 진격하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 따지자고 하면은 그래서 작년 말에 이게 발레리 잘루즈니 총사령관이라고 우크라이나 군 총사령관이 그 외신과 인터뷰를 하는데 이대로 가면 시간은 러시아의 편이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리한 전선이 교착된 전쟁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실 그 인터뷰로 약간 이제 그 젤렌스키 대통령과 이제 갈등 같은 걸 빚어가지고 이 사람이 총사령관에서 해임되고 주연 대사로 옮겨가는 뭐 그런 해프닝 같은 것들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시간이 러시아의 편이라고 한 이유는 물량에서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인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원래도 당연히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더 인구나 군사력에 우위가 있었는데 심지어 올해 국방비 예산을 보면은 전체 러시아 1년 예산의 거의 40%가량을 쏟고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소련 해체 이후로 이렇게까지 국방비 돈을 많이 쓴 적은 없었다. 근데 무시무시하죠. 근데 심지어 이 잘루즈니의 표현에 따르면은 근데 러시아에서는 사실 제일 값싼 자원이 사람 없습니다. 걔네는 뭐예요? 죽는 거 신경도 안 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그 징집 연령을 사면서 놀리고 막 이런 거 같은 것들로 좀 그런 논란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민주주의 국가인 우크라이나에서 사람을 동원하는 것보다 권위주의 국가인 러시아에서 사람을 동원하는 게 너무 쉽다는 거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은 이제 동원령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각지에서 이렇게 격렬하게 시위가 벌어지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 동원령을 피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인천공항에서 TA 항공기를 망연자실하게 보고 있는 그런 난민 신청자들의 그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항해서 지금 이게 러시아 여성들이 펼치고 있는 캠페인 포스터인데요. 군대에 남편이나 가족이 간 여성들이 모임에서 이게 보면은 남자들을 집으로 데려와라는 그런 구호인데 그런 시위를 한다고 이제 5월 9일 시위 포스터를 제가 가져와 본 것인데 그런 식으로 동원에 반대하는 운동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러시아라는 국가에서는 그 공권력의 힘으로 남자를 다 갖다 데려다 놓는 그게 훨씬 더 쉽다.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그리고 러시아와 같이 소위 연대를 하는 권위주의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나왔던 이란 같은 경우에는 드론을 러시아에 제공을 하여서 러시아가 이것들을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상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제사회에서는 공개적으로 우리 평화를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러시아산 석유를 어마무시하게 사주고 있다. 그리고 그래서 러시아 중앙은행 통계를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중국 은행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엄청나게 또 대출을 해줬다. 참고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너무 열이 받은 바이든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중국 은행들을 제재하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또 이제 또 대출이 최근에는 또 급감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중국, 이란 등등의 지원을 받아서 러시아가 전쟁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와서는 이제 그것조차도 부족하다라고 해서 배부된 것이 북러 협력인데 그렇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의 진정한 승자는 북한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번에 BBC가 지난주에 쓴 표현이거든요. 왜 그런가 했었을 때 일단 먼저 북한은 정말로 전쟁 처음 났던 날부터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러시아를 강력하게 지지해왔는데 그래서 스스로도 우리는 러시아의 군사작전을 정의로운 투쟁으로 적극 지지 선언해주고 있다라고 하고 우리는 러시아 인민들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성명들을 계속 내고 그러고 있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유엔 긴급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즉각 철수를 요구하는 그 유엔 총회 표결에서 단 5개의 국가만 반대를 찍었는데 하나는 러시아가 셀프로 찍은 거고 하나는 이제 러시아의 위성국 같은 벨라루스가 찍은 거고 하나는 시리아 또 하나는 에리트레아라는 그 아프리카의 독재 국가가 찍은 것인데 나머지 하나가 북한이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란산 드론 이런 거 같은 걸로 다 안 되고 포탄이 너무나 필요해진 러시아가 푸틴이 그 작년에 이제 버선발로 이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김정은을 만나는 일이 있었죠.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는 막 원래 뭐 친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어쨌든 러시아는 그 유엔 안보리 5개밖에 없는 상위 이사국이고 북한은 그 유엔 안보리가 제재하고 있는 제재 국가인데 이렇게 너무 만나서 친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러시아의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위신을 깎아먹는 것이고 유엔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네, 한국 언론에서도 사실은 뭐 NPT 체제라든지 유엔 제재라든지 이런 거 같은 거는 다 러시아의 동의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인 것인데 니네가 정말 포탄 좀 먹자고 이거를 다 뒤흔드는 게 맞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제재를 어겨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전 세계에 하게 하는 꼴이다. 그래서 국제 제재 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그 유엔 안보리 북한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시면은 다 나오는 기사들이 이런 식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기 전에는 중국과 러시아도 안보리에서 분명히 동의를 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규탄안이나 대북 제재가 이루어졌던 것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나니까 완전 싹 바뀌어서 북한에도 다 정당한 안보 이해가 있다라고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적인 규탄이나 제재 같은 것들을 전부 무산시켰다.
그래서 심지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그런 유엔 안보리에서 그 규탄 결의가 아니냐, 추가 제재가 나오겠느냐라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석유와 식량을 북한에 대주고 있다는 이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걸 넘어가지고 이제 군사협력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 우리가 추측이 되죠. 그래서 아까 그 푸틴과 김정을 만났던 곳이 러시아의 보스트비치 우주기지라는 곳인데 여기서 푸틴이 기자들의 질문에 왜 여기서 만나시는 겁니까? 하니까는 이 인공위성 기술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실제로 김정은이 푸틴을 만나고 온 후에 얼마 안 되어서 북한이 이제 군차 전설에서 만리경 1호를 성공적으로 쏘아 올렸다. 그 전에 2번이나 실패했었는데 이렇게 했죠. 이게 과연 러시아의 기술 지원 없이 이루어졌겠느냐.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썼던 성명의 그 제목인데요. 유엔의 대북제재감시위원회가 이번 4월 30일을 마지막으로 해체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러시아가 그 위원회 구성 갱신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유엔 차원에서 유엔 대북제재는 있는데 그럼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그 역할을 하는 기구가 유엔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붕 떠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심지어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 무기의 쇼케이스가 되고 있다. 라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 BBC가 입수한 것인데 그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 떨어진 미사일을 뜯어봤더니 여기에 이 122라는 숫자 나오고 한글 지읒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는 보면 북한의 화성 11형 미사일이다. 그 북한 미사일이 지금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폭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게 왜 122가 2023년에 했을 때에 주체 1년이 김일성이 태어난 1912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원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무기와 식량 같은 것들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걸 통해서 당장의 수입을 벌어들일 뿐만이 아니라 실전에 우리 무기 쓰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럼 여기 이렇게 개량해야지 라는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사실은 지금 하마스가 쓰고 있는 무기 중에서도 북한제 무기들이 있고 한데 이제 그런 하마스나 이란이나 등등의 북한의 무기를 팔 수 있는 쇼케이스 전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버린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한국인이 좋아하는 두발식으로 얘기하면 저는 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릴 수가 없는 게 이게 바이든이 작년 12월에 했던 그 국회 연설인데요. 푸틴이 만약 우크라이나를 차지하게 준다고 치자. 그럼 푸틴이 벌써 멈추겠느냐. 거기서 이제 한 발짝만 가면은 폴란드부터 해가지고 다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국들인데 거기 공격하게 되면은 여기는 서로 같이 자동 개입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럼 미국이 개입을 해야 한다. 그럼 미군이 직접 러시아랑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잘 싸우게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인데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은 미국 의회에서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 도울 때가 아니야. 그 예산으로 멕시코 사이에 그 장벽 짓고 멕시코 이민자들 내쫓는 거 거기에서 예산을 많이 투여해야 돼. 이거 안 받아주시면은 우크라이나 지원 안 해도 우리가 합의 안 해줄 거야. 라고 해가지고 바이든이 그럴 때가 아니다. 냅두면 진짜 미군이 가서 싸워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4월 24일에 우크라이나 지원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때 같이 이스라엘과 대만에 대한 지원안도 통과가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로 미국의 무기가 이제 전부 다 이전된 상황인 것인데 러시아가 이제 그 틈새를 빨리 파고들기 위해서 지금 당장 또 우크라이나 제2도시인 하르키우에 대한 폭격을 지금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나토 사무총장이 키이우를 4월 29일 방문해서 나토에는 우크라이나 정당한 자리가 있다. 우크라이나도 나토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바이든이 이제 냅두면은 미국이 정말 유럽에 가서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을 걱정한 것처럼 나토의 입장에서도 지금 우크라이나가 밀리면은 이게 유럽의 전쟁이 된다는 그 실존적 위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유럽은 계속해서 미국 없는 유럽과 유럽의 전쟁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이 4월 10일에 트럼프가 지금 보면은 이렇게 나토 회상 중에서 미국이 거진 다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도 나토 국가가 러시아를 침공을 받았을 때 미국이 도울 것이냐고 했었을 때 아니 안 도울 거다.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할 거다. 니들이 돈을 내지 않으면 이라고 해서 아니 이게 차기 미국 대통령 됐을 때 사람 이게 뭔 말이냐 하고 막 뒤집어졌던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게 뭐 트럼프를 우리가 처음 겪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이런 국가들은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적으로 지금 그 유럽연합 가입국 중에서 가장 경제 규모나 이런 게 큰 독일이 정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자마자 아 이제 이건 시대가 바뀌었다. 세계로 다툴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얘기는 원래 원조 전범국이었던 독일이 사실은 2차 대전 이후로는 굉장히 이런 군비 증강 같은 것들을 억제해 왔었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우리 다시 재무장한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그 다음으로 어쨌든 강력한 국가인 프랑스의 경우에도 이게 마크롱이 얼마 전에 공개한 자기 사진인데 네 뭐 근데 이거의 그 맥락이 이걸 공개했었을 때 즈음에 계속 마크롱이 아 지금 우크라이나가 밀리게 냅두느니 유럽에서 파병을 해야 된다 우크라이나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사진을 보여준 게 그래서 푸틴 가만 안 둬 이렇게 하는 사진이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유럽연합 가입국 중에서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프랑스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미국이 안 지켜줄 것 같으면은 우리 프랑스가 해구산을 유럽 국가들한테 제공을 하겠다.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밀렸을 때 어떤 식으로 확전이 될 수 있냐라고 했었을 때 여기 우크라이나 남부인데 원래는 러시아군이 여기까지 온 다음에 오면은 몰도바로 넘어가려고 했던 정황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원래 우크라이나 전쟁 처음 날 때에도 그 분쟁 지역이 돈바스 지역에서 분쟁을 먼저 일으킨 다음에 이것 때문에 러시아군이 개입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처럼 여기에도 친러 분리주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개입한다라는 그 명분으로 하려고 이렇게 작업을 친 그런 정황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가 여기까지 오는 걸 지금 방어했기 때문에 아직 아까 하신 보듯이 동부 정선에서만 지금 있는 거인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뚫리면 당연히 이렇게 바로 넘어가는 것은 일도 아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맞부딪히고 있는 이 나라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지금 역사적으로 원래 러시아 제국이나 등등등이 지배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복잡한 역사로 인해서 이 사이 여기 칼리닝그라드도 러시아 땅이에요.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그 바쁜 와중에도 이 칼리닝그라드 앞에서 전술 핵무기 훈련 같은 것들을 하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 벨라루스 여기에 러시아 전술 핵무기가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 일도 아니다 사실은.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나토 가입국이기 때문에 아까 지금 바이든이 고민한 것처럼 그럼 이제 미국이 정말 개입해야 하는가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나아가서 이게 푸틴이 이미 진즉에 2012년부터 유라시아 이 연구를 외기 시작했었는데 유라시아는 무엇이냐고 하면은 이 우리 러시아는 아시아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다. 뭐 이들이 얘기하는 막 무슨 뭐 자유 뭐 어쩌고 막 뭐 시장 어쩌고 이런 것도 아니고 당연히 동양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러시아는 이 긴 유라시아를 오히려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위치에 있는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 당시에 러시아는 절대 유럽하고 통합이 될 수가 없고 오히려 여기 대서양 여기부터 여기 태평양까지 여기 다 유라시아로 할 것이다. 여기에 안 들어가면은 분리주의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지도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어떤 이데올로적으로 유럽에 대한 압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푸틴이 아마도 지금 누구보다도 기다리고 있을 사람이 트럼프다. 네, 이 사진은 조금 약간 사이가 안 좋아 보이게 나왔는데 실제로 사이가 좋아요. 그래서 막 푸틴은 막 멋있는 사람 천재 이런 말 같은 것들도 했었고 하고 한데 사이가 좋은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보시면은 트럼프는 당선 때부터 이 러시아 게이트라는 그 의혹이 있었다. 한마디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도록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그 의혹이 끊이지가 않았었는데, 이 트럼프가 실제로 연설에서 러시아 듣고 있으면은 나 대신 그 힐러리 메일 좀 해킹해줘라고 실제 말을 했어요. 그 나중에 그 이 러시아 게이트를 수사했던 그 뮬러 특검에서 실제로 러시아가 이 말을 들은 직후에 힐러리 이메일을 해킹하기 시작했다는 그리고서 그걸로 이제 트럼프 캠프와 접촉을 하고 그런 것들이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트럼프라는 인물 자체가 그 트럼프 타워가 뉴욕에 있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 계속 그 뭐 러시아 사람들의 불법 그 카지노라든지 등등등으로 원래부터 몇십 년 동안 이 러시아 인사들과의 굉장히 그 연이 많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서 푸틴 입장에서는 내가 세워준 미국 대통령인 것이니까는 둘이 얼마나 그렇겠어요? 네. 그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내가 대통령 되면은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난다는 것인데, 그거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우크라이나 지원 안 해주고 러시아한테 그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영토 양보하라고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푸틴이 너무너무 바라는 바죠, 그게 바로.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에도 한반도씩 분단이 되는 거 아니냐, 여기 383처럼 이렇게 그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상황인 것인데, 보면은 사실 지금 푸틴도 지금 당장 여기를 다 뚫고 가기에는 우크라이나와 서방에 그런 저항이 있으니까는 일단 여기를 어느 정도 자기들 표현에 따르면 동부 지역을 어느 정도 해방을 하고 나면은 일단 전쟁을 약간 좀 소강 상태를 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관측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푸틴이 원하는 바가 이것이죠. 그래서 지금 세계 전문가들은 푸틴이 트럼프가 당선되기를 정말 학수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미국 대선 전까지는 전쟁을 안 끝낼 것이다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사실 내가 푸틴이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러시아한테 희망이 없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래도 다시 또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희망 회로를 막 돌려보면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어쨌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 자체가 우크라이나만이 아니라 러시아에도 엄청나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그 전쟁이 푸틴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으면은 푸틴 정권이 러시아 내에서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게 그 지난 3월 17일에 러시아 대선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한국에서 투표를 하려고 그 정동에 있는 주한 러시아 대사관 앞에 줄 선 러시아 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 했었을 때, 사실은 그 러시아에서는 지금 거의 시위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지금 푸틴 반대를 표출할 것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도심에서 러시아 활동가들이 정한 것이 다 똑같이 12시에 투표를 하러 가자. 그러면은 갑자기 사람이 몰려가지고 줄이 쫙 할 텐데, 그걸 보고 서로 우리가 이 캠페인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사실은 푸틴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라는 것을 서로 확인을 하고 세계에 보여주자 라고 해서 그 연대하는 의미로 세계 각국의 러시아인들도 동참을 한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해서 재국민 투표소를 그 투표함을 까보면은 푸틴 지지가 본국에서만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보면은 근데 이 친구들이 대부분 다 청년층인데,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확실한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푸틴보다 더 할 것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죠. 왜냐면 유신 국민 투표 했었을 때도 박정희 유신 투표도 우리 뭐 참석률 90% 이상 넘게 나왔었잖아요. 도대체 그 시절에는 이 군사국제라고 하는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하는 그런 긴 시절이 있었는데, 바뀐 것처럼 어쨌든 우리도 러시아를 장기적인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러시아 시민들에게 연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트럼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인데요. 먼저 2024년은 선거해하고 불리는 해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 걸 하면은 세계 인구의 무려 절반이 투표장으로 향하는 해이기 때문인데, 이게 역사에서 굉장히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많은 선거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방글라데시는 약간 미안하지만 대만 선거로 시작해서 미국 선거로 끝나는 해다라는 평가인 것인데,
뭐 말만 들어도 굉장히 이 선거들의 향방에 세계 앞으로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선거에서 그 지금 중국에서 좀 반대하고 서방 지향의 민주진보당의 라이칭저 후보가 당선이 되었고, 이제 미국 선거는 11월에 진행될 그런 상황인 것인데, 이게 뭐 그냥 뭐 선거 많이 하네 신기하다 뭐 정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방금 봤었던 그런 대만, 미국이라는 그 나라, 그 중요한 나라들에서의 그것만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선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그 민주주의의 그 위기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인도네시아인데, 인도네시아가 세계 인구 지금 3인가 4인가 그래요. 굉장히 많은 인구가 있는 나라인데, 가운데 있는 사람은 조코 위도도라고, 그 인도네시아 최초의 그 민선 대통령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람인데, 문제는 인도네시아 헌법이 3선 연임이 안 돼요. 근데 물러나기가 싫은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셨을 때, 이 사람은 위도도 아들이에요. 그래서 네. 근데 이 사람도 누구냐 했을 때, 이 사람의 정적이었던 그 전 군사 정권의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연대가 가능했냐 했었을 때, 이 친구를 부통령 후보로 메이트 데리고 나가겠다 라고 해서 이런 딜이 성립된 거죠. 그런 치면은 뭔가 김대중 아들하고 노태우하고 같이 선거를 다시 한번 나가는 메이트 돼가지고 이런 상황이 된 거인 거죠. 결국 당선이 됐어요, 이렇게. 심지어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인도네시아 헌법에서 아직 그 대통령 피선거권을 안 주는 그 나이였는데, 헌법재판에서 헌법을 바꿔가지고 내보내고 그런 상황인 것이고, 이거는 이제 러시아에서 아까 그 우크라이나의 점령지인 그 지역에서 러시아 군의 입회하에 투명 투표함에서 네, 러시아 대선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렇고 이거는 지금 세계 1위 인구 국가가 된 인도의 그 모디 총리인데요. 모디 총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이 인도 총선이 진행 중인데, 인도가 너무 넓다 보니까 2달 동안 진행을 하고 있어서 6월 1일인가까지 한다고 해요. 근데 어차피 모디 총리가 또 압승을 해서 다시 또 3연임을 할 것이 거의 좀 확정적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 모디는 뭐가 문제냐고 했었을 때 굉장히 힌두 민족주의자다. 그래서 인도 인구 중에서 10%였나 15% 정도의 그런 이슬람교도 있는데, 여기를 철저하게 억압하고 힌두교도들의 길을 세워주는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이냐고 하면은, 원래 이슬람 모스크가 있었던 데를 무너뜨리고서 힌두교 사원을 지은 다음에 거기에 이제 모디 총리가 축성을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심지어 그것만 아니라 인도가 한편으로는 뭐 미국 등등과 함께 쿼드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까 잠깐 지나갔지만 러시아산 석유도 엄청나게 사고 있고 하는 식으로 어떤 명확한 규칙이 아니라 굉장히 그런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역시도 지금 전 세계 인구의 14억이나 차지하고 있는 인도에서 권위주의가 강화될 전망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곧 6월에 그 유럽의회 선거가 진행될 것인데, 그거에 대한 포스터 중에 하나예요. 유럽의회 보면은 거기서 이제 각국 정당들이 약간 그런 그룹 같은 것들을 지어서 이렇게 선거 운동들을 하는데, 보면은 정체성과 민주주의라고 되어 있어서 뭐지 좋은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정체성과 민주주의 그룹은 우리가 유럽 극우 정당 하면 생각나는 그런 독일의 그 뭐였지? 대한당, 그리고 AFD, 그거랑 프랑스 르펜의 국민전선 등등등이 활동하는 게 정체성과 민주주의인데, 얘들 지금 뭘 하냐고 하면은 기후위기 대책한답시고 뭐 세금도 많이 물리고 하고 하는 거, 노동자들만 죽어난다 이런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럽연합의 강제에 의한 에너지 가격 상승을 멈춰라라는 그런 캠페인을 하는 거인 것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극우 정당 하면은 생각하는 것이 유럽연합 반대 이것인데, 근데 이제 영국이 브렉시트 하는 그 꼴을 보니까 덮어놓고 유럽연합 반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조금 약간 그 리스크가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계속 기후위기 대응도 하고 있고 러시아에 대한 그 제재도 하고 있고 하니까 에너지 가격이 오르니까 다 모르겠고 지금 전기세 너무 비싸가지고 힘들다 라는 그런 정서를 굉장히 자극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유럽 주요 국가들에서 이런 극우적인 정치에 대한 지지가 한 15% 정도는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평균을 내면은 나온다라고 하고 있어서 이제 이 유럽연합 미국의 선거 다음 달에 있는 데서도 상당히 그런 흐름들이 약진할 수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우리 트럼프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다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미국 대선 전망을 생각해 보면 일단은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든 간에 이 과정 자체가 너무 위기 요소다라는 것이 큰 문제인데 원래 미국 하면은 무슨 뭐 자유민주주의를 막 수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 미국만큼 민주주의 흔들리는 나라가 없다 따지고 보면 이게 2021년에 바이든 당선 확정을 막으러 정말 미국 역사상 최초로 미국 이사당을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렇게 점거를 하는 엄청난 대혼란이 있었죠. 근데 이게 미국 전체에서 이만큼만 있는 거면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 왜냐면은 2021년 5월에 설문조사들을 보면은 공화당 지지자의 53%가 진짜 대통령은 트럼프인데 바이든이 선거 조작으로 간판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트럼프가 좀 생각이 있으면은 그래도 그걸 좀 말려야 될 텐데 오히려 부추긴다. 그래서 요즘에 계속 그 인터뷰하는 단어들 보면은 만약 뭐 선거가 정직하게 치러지면 받아들이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나라의 권리를 싸워야 한다. 아까 국회의사당 점거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근데 만약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은 그거 선거가 안 공정해서야 라고 벌써 떡밥을 하고 있고 심지어 내가 낙선하면은 나라가 피바다 될 거야. 근데 이 얘기는 나중에 되게 웃긴 게 너무 욕을 많이 먹으니까 그 얘기는 내가 낙선하면은 바이든의 정책 실패로 뭐 노동자들이 고통받아서 나라가 피바다 된다는 얘기하라고 막 매같지 않은 둘러대는 거 했는데 어쨌거나 이 얘기를 할 때 동시에 또 아까 그 이사당 난입한 사람들은 애국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여서 아예 다시 한번 또 내가 지면은 한번 피바다 만들어 보자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시나리오 생각해 보면은 이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맨 앞부분에서 한번 시나리오 생각을 해보자. 당장 2025년 1월에 또 다시 이제 새 미국 대통령 취임을 할 텐데 그때 또 이제 이 그 대선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면서 막 저는 아까 그런 각자 취임 선수를 준비하거나 내전에 준하는 막 그런 상황이 일어나거나 했었을 때 근데 갑자기 그날 중국이 이제 대만을 진격하고 있습니다. 뜨면은 이 권력도 비어있고 나라가 반쪽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미국이 진짜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인 거죠. 그래서 이 얘기가 반드시 이제 내년 1월에 전쟁 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미국이 이런 정치 분열에 휩싸이는 것이 얼마나 이제 그 대만의 직격이 될 수 있는지를 예시로 보여준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일단 굉장히 많은 사법 리스크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직 대통령 중에 빵이 안 간 사람 찾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미국은 반대로 트럼프가 전직 대통령 중에 그 형사 기소되어서 소송을 받는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이게 보면 이거는 민사고 나머지는 형사 재판만 해도 4개가 있는데 보면 다 되게 심각하죠. 대선 정복 혐의 이거 아까 그 이사당 정보자들을 내통한 거 아니냐 그런 거고 그리고 그 조지아주 선거에 개입했던 게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 알았다고 그렇고 그리고 기밀문서를 유출한 거 아니냐 등등등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것들 중에서 안타깝다 이렇게 그 말을 하여튼 이런 굉장히 중대한 건들은 사실은 지금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냥 너무 중대한 건이기 때문에 더 지금 대선 전에 급하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합의가 된 것도 있고 또 어떤 사건은 이거였던 것 같은데 이거는 이 담당 그
저 법조인들이 불륜 스캔들에 휩쓸려가지고 약간 지금 마비가 된 그런 등등등으로 해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막 트럼프가 막 이것 때문에 대선에 출마를 못하게 되고 뭐 이런 걸 지금 막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트럼프가 이제 이게 이분이 이제 트럼프에 대한 성폭력 그걸 걸어가지고 손배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뭐 트럼프가 항소하긴 했지만은 그것도 있고, 대출 사기로 이유로 뉴욕 법원이 또 벌금 이렇게 막 부과해가지고 트럼프 타워를 압류를 하니 많이 했던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트럼프가 지금 약간 선거운동 열심히 하기에 너무 정신도 없고, 그리고 약간 그 지금 자금이 딸린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서 심지어 그래서 최근에 성경팔에 나섰다 이런 식으로 너무 사람이 나설 정도로 트럼프가 좀 정신이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막 그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뭐 그 트럼프가 그 이제 전직 포르노 스타였던 그 스토미 데니얼스가 이번 재판에서 너무 트럼프와의 성관계를 자세하게 진술해서 막 이런 것까지 진술해야 되느냐 뭐 논란이 있었다 막 이런 기사가 이 자극적인 기사 제목 때문에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그 4월 15일에 이 사람과의 성추문을 임망하기 위해서 회계상부를 조작해서 그 돈을 준 게 아니냐라는 그 형사 재판은 지금 시작이 되었다. 이것만이 유일하게 지금 봤었을 때 대선 전에 결론이 날 수도 있는 형사 사건인데, 근데 이런 것이 핵심 지지층에는 영향이 없으나 무당층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라고 그 여론조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바이든 대 트럼프가 된 상황, 둘 다 이제 사실상 후보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보면 여기서는 바이든이 약간 우세한 걸로 나오는데 딴 데서는 또 트럼프가 약간 우세하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여론조사 추이를 보시면은 이게 또 동일한 기관에서 했던 거여서 이때는 트럼프가 1% 유리한데 여기서는 지금 바이든 1% 유리한 거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최근 그 조사일수록 바이든이 약간 치고 올라온다라는 이게 나오긴 한데, 어차피 이제 남은 6개월 동안 뭐 뭔 일이든 다 벌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이거 제일 중요하게는 그 미국 대선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 대의원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경합주에서만 누가 더 대의원을 따냐 그거가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특히 여기가 다는 아니구나. 여기 이쪽이 이 러스트 벨트라고 하는 제조업 노동자 밀집 지역인데, 여기에서의 지난 대선 결과들을 보면은 그 실제로 트럼프가 처음 됐었을 때는 여기서 이겼기 때문에 된 거고, 그다음에 바이든이 됐었을 때에는 여기서 바이든이 이겼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인 거죠. 근데 보면은 그 득표 차는 이 정도밖에 사실상 누가 이기던 약간 근소하게 이기는 거에 비해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조합원들은 훨씬 많습니다. 그 인구가.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잡으면은 이기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으로 바이든이 굉장히 노동자 표심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리고 작년에 전기 자동차 노조가 미시간에서 파업을 했을 때 간 건데, 우리랑 치면은 울산 현대자동차 파업한다고 대통령이 가가지고 여러분의 파업을 지지합니다 하는 그런 걸 한 거예요. 그 정도로 내가 미국 역사상 제일 친노동자 대통령이다라고 엄청나게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동시에 트럼프를 좀 지지했었던, 우리 목자리 다 중국으로 가고 있다, 트럼프 찍어야 된다 했던 그 시선과 겹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아직 그 결과를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로는 미국의 존재의 또 특징이, 우리나라도 지금 막 PC 굉장히 논란이 많고, 우리 사회증권에서 이번에 PC 비판 특집을 내었는데요. 미국에서도 뭐 낙태나 섹슈얼리티나 인종차별 등등으로 굉장히 문화 전쟁이 심각한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2022년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중지의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라고 했었던 판결을 거의 50년 만에 뒤엎는 대사건이 일어나면서 주마다 어느 주는 이제 산모의 생명이 위급하지 않은 이상은 모두 낙태 금지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 걸로 막 주민투표하고 등등등 굉장히 난리가 나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도 미국 대선의 중요한 이슈가 되겠다. 왜냐하면 작년에 중간 선거를 했었을 때 원래는 그 결과가 공화당이 훨씬 더 큰 차로 이길 것이라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민주당이 승리하는 결과가 났는데, 그 이유가 아마 연방 대법원 판결을 보고서
공화당 지지 여성층들이 많이 돌아오는 게 아니냐라고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이고, 근데 또 결국에는 사람들 제일 중요한 거는 투표를 할 때 경제다라는 주장도 많이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게 한국은행에서 낸 보고서 갖고 온 건데, 근데 한국은행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지금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다, 괜찮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현직 대통령 바이든한테 유리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바이든이 왜 신나요?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은 경제를 잘 못해서 이 대답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이든 지지자들은 아니 지금 실업률도 진짜 낮고 객관적 수치만 보면은 선거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졌는데 도대체 왜 이런 것이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마도 분석으로는 결국 우리도 올해 막 대파 등등등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사람들한테 오는 이 체감 물가가 어쨌든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라는 그 분석이 많습니다. 그런 식의 그 분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무슨 경제신문 보고 막 이렇게 막 따져가지고 아 바이든 정도면 경제 정책을 잘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장 내가 먹는 식료품 이런 게 오르면은 거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그 페어 모델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예일대 교수가 만든 건데, 그 사람이 역대 그 미국 대선에서 다른 모든 막 논란과 그 당시에 무슨 외교 정책과 이런 거 다 배제하고 정말 그냥 경제 지표로만 봤었을 때 그게 괜찮으면은 현직이 이기고 그게 나빴으면은 도전하는 데가 이겼다. 대부분 선거 다 설명이 된다라고 설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이든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예측이 뭐 영영 맞는다라는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또 틀릴 수도 있다. 또 한편으로는 또 미국이 정치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트럼프 지지하는 바이든이 뭐를 다 싫은 거야. 그래서 실제 경기가 나쁘지 않던 간에 그냥 바이든 탓 다 하는 거야.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트럼프가 만약에 또 당선이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트럼프가 지금까지 자기 입으로 이야기한 공약들을 보면 원래 이제 원정 출산이 있는 이유가 미국 딸이 태어나면 미국 시민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이잖아요.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바이든이 만든 인플레이션 감축법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그 기후위기 대응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니야 화석연료를 오히려 더 많이 쓸 거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다 농간이다 얘기를 하면서, 당연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하겠다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산발적으로 내뱉은 걸 넘어가지고 정말로 이제 트럼프의 정책을 세세하게 예측할 수 있는 그 소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은 이 프로젝트 2025 보수의 약속이라고 하는 보고서입니다. 이게 이제 다시 대학가를 보수가 되찾자 이런 프로젝트인 것인데, 거기에서 보수의 약속이라고 하는 이 보고서를 냈고, 이게 트럼프 1기 때 일했던 주요 공직자들과 이제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보수 싱크탱크가 같이 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두 개 사진 어떻게 해서 저도 그냥 글씨로 다 때려 넣었는데, 동맹국의 부담을 강화하고 트럼프가 이미 그때 막 기후위기 협약 탈퇴하고 했듯이 국제기구나 협약들을 막 탈퇴해서 미국의 부담을 줄이자. 지금 미국이 챙기기 바쁘다. 그리고 북한이나 대만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방어는 니네 한국, 일본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아까 그 문화전쟁 얘기했던 것처럼 윤시중지한 이런 거 같은 건 처벌하겠고 인종차별 비판 계속 중단하겠다라고 해서 더 이제 정치 양극화를 더 부추길 그런 정책들이 있고, 기후위기 관련 법제도 폐지한다.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미국의 공무원이 200만 명이라고 해요. 근데 그 200만 명이 우리도 막 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대통령이 막 바뀌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바꿀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한정적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200만 명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해임 권한을 최대한 확대를 하자. 그래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사례를 헷갈리네요. 어쨌든 약간 그 분리를 약간 줄이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그 러시아 게이트 때 FBI 연방수사국이 이 트럼프의 그 의혹을 수사하고 해서 굉장히 막 갈등이 있고 했었는데,
그래서 나를 또 수사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법무부, 연방수사국 이런 데들은 내가 통제 권한을 늘려야겠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 외에 뭐 각종 위원회에 대한 통제 권한 등등 하고 해서 트럼프의 권력을 이렇게 키우는 방식으로 정책을 짜고 있다는 것이죠. 뭐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이성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트럼프 본인과 그 지지자들이 펼치고 있는 것은 심지어 상당히 음모론이다. 상당히 음모론이 아니라 그냥 음모론이네요. 왜냐하면 이 딥스테이트라는 그 표현이 이제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은 미국 안에 저 깊숙한 곳에 그런 자칭 엘리트들이 사실은 미국이 아니라 뭐 우리 적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그게 바로 바이든이다. 그래서 왜 기후위기 그걸 계속 그 문제를 삼냐고 하면은 그 바이든이 뭐 기후위기 탓을 하면서 무슨 탈탄소 한다고 하고 막 온갖 규제 같은 거 하고 하는 동안에 중국은 신나게 화석 연료로 발전을 해서 우리 일자리를 막 중국이 가져가고 우리 노동자들은 오히려 이제 굶어 죽고 미국의 군력이 쇠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바이든은 중국 공산당의 스파이다 이런 주장 같은 것들을 하고 있다. 저희 이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은 이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은 일단 트럼프가 하려고 했지 못했던 것이 방위비 분담금 이렇게 정말 파격적으로 올리는 것. 그리고 지금 한국이 미국의 설강 수입국 중에서 4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수출을 많이 하는 이거의 관세를 엄청나게 매기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바로 이제 우리한테 엄청 들이닥칠 그런 부분들인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돈 좀 더 내고 우리가 수출 좀 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트럼프의 비난이 동아시아 평양에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너무 열심히 준비했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네,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데 이게 바이든이 됐던 트럼프가 됐던 지금 상황이 막 미국이 있어서 문제고 미국이 없으면 동아시아 다 평화로운데 미국이 있어서 문제다 이런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실제로 대만 통일을 추구를 하고 있고 북한이 핵무력 강화를 추구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의 정책이 변수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인 것이지 뭐 중국과 북한은 너무 행복한데 미국이 자극해가지고 전쟁이 나고 이런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인데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중국이 사실은 이미 국력의 정점을 지났고 그렇게 앞으로 중국이 점점 더 이제 막 강대국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중국이 뭔가 일을 벌이려고 하면은 지금이 그 기회에 참 닥치고 있는 때라는 분석이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그 중국의 막 헝다기업 부산, 파산 뭐 이런 거 같은 뉴스를 보셨을 텐데 중국이 그동안 그 넓은 땅에 온갖 건물 짓고 하고 하면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지방 정부의 투자 이런 것들로 굉장히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더 이상 뭐 사막에다 집을 지어서 팔 수도 없고 이게 점점 그게 안 되면서 약발이 안 돼서 주택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중국에 지금 부동산 업체가 있다는 구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금융권 확산되고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잠깐 인도가 이제 세계 1위 인구 국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왜냐면 중국 인구가 이제 정말로 줄고 있어요. 출생률이 지금 이제 거의 한국 수준으로 떨어진 거는 이미 있는 것이고 총 인구 자체가 줄고 있다. 그럼 또 중국이 그동안 경제 성장의 엔진이었던 것이 이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굉장히 싼 저가 노동력으로 굉장히 싼 수출품들을 해가지고 그거였는데 이제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국이나 일본, 대만 같은 나라들은 다 저출산인 건 마찬가지인데 이 나라들은 사실은 국민 소득 막 2만 달러 이런 거 달성한다는 이렇게 된 것이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인구가 워낙 많고 나라가 워낙 크니까 그 경제 규모로만 하면은 와 이제 막 미국 쫓아가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분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1인당 GDP 그 생활 수준으로 하면은 이게 좀 약간 지난 그래프인데 지금 이제 10,000달러 정도거든요. 지금 한국이 30,000달러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60,000달러예요. 그러니까 맞아면은 중국 사람들의 그 평균적인 부는 미국 사람들의 평균적인 부의 6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코 이런 고소득 국가가 아닌 상태에서
벌써 이제 한국급의 출산율이 나와버리고 총인구가 감소를 하는 상황이 된 거인 거죠. 굉장히 큰 거다 이게. 그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신문대 지난 기간지에 실린 보이지 않는 중국이라는 이 책을 보면은 이게 근데 진짜 큰 일이다라는 것도 한 번 느낄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대만 이런 나라들이 처음에는 다 중국처럼 마찬가지로 수출품 같은 것들 팔고 진짜 뭐 가발 팔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성장했었는데, 근데 어떻게 그 단계를 넘어서면은 그거랑 동시에 고학력 인력을 키워내는 그 동시에 함으로써 이제는 처음에는 가발 만들다가 반도체 만드는 나라가 된 그런 고가치로 산업으로서 이전이 된 거인 것인데, 중국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이 책의 결론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고등학교 졸업률 이런 같은 것들 보면은 중국이 여전히 OECD 대부분의 국가들보다 굉장히 낮은데 사실 이게 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70년대생, 80년대생 이렇게 가면 그 훨씬 더 낮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이 노동력의 질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너무 낮다. 그래서 갑자기 이 사람들한테 막 무슨 서비스 산업 고부가가치 이런 것 같은 것들을 하고 이렇게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심지어 중국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영토를 차지하는 농촌 지역으로 들어가면 사실 거의 인도적 위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도시와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다. 왜냐면은 이 책을 쓴 저자 스콜 로젤 씨가 이 사람인데,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은 이게 사람이 중국의 농촌 학교들에 가서 애들한테 안경을 주는 상황이에요. 뭐지 싶은데 뭐 안경 살 돈이 없나 하는데, 정확하게 안경 살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아직 그 중국의 농촌 지역에 뭐 부모가 도시에 돈을 벌러 가가지고 조부모가 키운다든지, 아니면 부모가 있어도 아직 그 부모의 학력 자체가 너무 낮거나 하고 해서 애가 눈이 나쁘면 안경을 씌워줘야 하는구나, 이런 것 같은 것들이 놀랍지만 제가 훔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아서 그것으로 학업 부진을 겪고 있는 중국 어린이들은 할 수는 없이 많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TMI는 제가 약간 빈혈이 있는데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빈혈 증상을 느낄 때. 근데 중국 어린이들 중에서, 이런 농촌 지역 어린이들 중에서 뭐 20%가량이 빈혈이 있는 걸로 나오는 충격적인 수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이것들 잘 챙겨 먹어야 된다, 이런 같은 것들 교육이 부진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우리 마치 조선시대 옛날 밥상 보면은 밥은 이만큼 쌓여있는데 옆에 된장 종지 놓고 사 먹듯이 골고루 안 먹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굉장히 상하이나 베이징 같은 이런 것들 보면은 중국이 엄청 선진국 같지만은 사실 이런 인구가 중국을 굉장히 차지하고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얘네가 이제 자라서 그 뭔가 반도체를 개발하고 막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굉장히 구조적으로 중진국 한정에 갇혀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심지어 뭐 중국에 지금 굉장히 시진핑이 3연임을 하고 중국 공산당의 주요 요직들을 다 자기 파로 채우고 하고 하면서 이 민주주의 위기까지 점점 대두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 중국에서 백지 시위가 일어났었죠. 그래서 이런 정치적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시진핑이 뚫고 나갈 것은 오로지 민족주의를 자극해서 내가 대만 통일하겠다, 이거는 마오쩌둥도 못한 거다, 그거밖에 지금 길이 없는 상황에 와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걸 하려고 하면은 예를 들면 10년 후에 하는 것보다 20년 후에 하는 것보다 좀 지금이 더 적기일 수 있다는 판단을 중국 공산당이 할 수 있다는 거인 거죠. 이 여태까지 지표들을 고려를 하면은. 근데 이 와중에 대만 사람들은 중국과의 통일을 원치를 않죠. 뭐 홍콩에서 중국이 어떻게 하는지 다 봤고 했으니까는. 그래서 어떤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중국과의 일본 양제식 통일에 반대한다. 우리가 홍콩 되는 꼴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평화통일의 방향이 없어졌기 때문에, 대화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 시진핑한테 남는 것은 무력통일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은 트럼프 당선을 바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막 트럼프가 엄청 막 중국에게 막 엄청 말폭탄 쏟아내고 그때 막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전쟁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무역 전쟁 기조나 중국과의 그런 경쟁 기조 같은 것들은 바이든은 다 계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하게 지금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하고 있는 부분인 것인데, 근데 차이는 바이든은 그것을 이제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등등을 이렇게 챙겨서 같이 중국을 포위하자라고 하는 거라고 하면은 트럼프는 니네 알아서 해.잖아요.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과연 중국에 더 위협적이겠느냐. 단적으로 바이든은 만약에 대만에 대해서 공격이 가해진다면 미국이 방어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트럼프는 나는 약속 못해라고 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지점을 중국 언론들에서도 트럼프는 대만에 군대 안 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이 굉장히 중국의 이데올로기에 도움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중국식 민주는 무엇인가라고 시진핑의 책사가 강연을 한 내용이에요. 여기 한 거는 니네가 민주주의 뭐 어쩌고 막 투표의 자유 어쩌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뽑아놓은 게 트럼프냐. 나는 그 얘기가 정말로 아무 정치 경험도 없고 그냥 포퓰리즘 정치인이고 돈만 많고 그런 사람인데 그에 비하면은 우리 중국 공산당에서는 정말 이 지역에서부터 현장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당에서 인정받고 올라가고 통치하는 거다. 이게 더 민주주의적이고 더 효율적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기 너무 좋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런 어떻게 보면 이 권위주의 연대 지도자들이 다들 다 트럼프의 당선을 바라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온 김에 이제 한반도로 옮겨가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전쟁 위기가 실감이 안 난다고 생각하실 때마다 저와 함께 이 기사를 떠올려줬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나기 한 달 전에 신문에서 봤던 기사예요. 보니까 우크라이나 현지를 가다 하니까는 설마 전쟁이 나겠냐, 우리 팀에 와라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전쟁이 났잖아요. 그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너무 이제 전쟁 위기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낙관할 수 있는데 사실 객관적인 조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심지어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이 언제가 가든 통일 같은 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결에 이런 말 다 빼. 삼천이 금수저 이런 말 쓰지 마 이러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 사실 이것도 그냥 황당한 뉴스가 아니라 분단 이후 북한의 통일 정책에서 가장 큰 직접적인 변화인 것이에요. 뭐 이렇게 등등등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이라고 이 평양시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조국 통일 3대 헌장은 김일성이 얘기한 것이고 그래서 아들 김정일이 그걸 기자하면서 이렇게 만들게 만든 것인데 김정은이 보기 싫다 하고 웨이어에 그거를 폭파시켰죠. 없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2019년 1월 어떤 일이 있었나를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뭔가 좋게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설마 소대가리가 묻는다라고 했죠 북한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남북연합 함소가 폭파가 되었고 2021년 1월에는 전술핵무기 개발을 지시합니다. 전술핵무기라는 말인데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단거리 핵무기라는 얘기예요. 장거리 핵무기는 미국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단거리 핵무기는 남한이나 일본한테 쏘는 핵무기를 얘기를 한 것이다. 우리는 이걸 개발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인데 그래서 실제로 착착 개발이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만리경 1호 그걸 봤었는데 만리경 1호 뭐 어디다 쓰는 거냐, 군사정찰 위성이 대체 뭐에 쓰는 물건이고 하면은 미사일을 쏘려면은 제대로 이걸 탐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미사일의 문인 거예요. 저 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서 사실 이때 이미 원래는 조선노동당 규약에 우리 민족끼리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었는데 국방령에 이거에서 조국통일 앞당긴다라고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2018년 이래로 북미 미간의 암묵적인 합의가 북한이 ICBM 발사를 하지 않으면은 미국도 한미 군사를 너무 크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는데 북한이 먼저 이것을 파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가장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유화적인 한겨레 신문에서도 이걸 규탄한다라고 이렇게 글을 쓴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2022년에는 이게 최초로 북한 고위층에서 우리 핵 남한 인민 쏠 수 있어라고 인정한 그런 담화이요. 우리 핵은 그전에는 미국을 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민족을 겨냥한 게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핵무력 강조를 하고 하다가 이제 급기야는 핵은 우리의 국위, 국제, 절대적인 힘이다 라고까지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법제화된 것을 보면은 비핵 공격 감행
또는 임박 판단시. 그러니까 즉 우리 남한에서 직접 공격을 하지 않았어도 북한에서 쟤네가 공격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먼저 핵을 남한에 쏘겠다라는 그것을 법으로 만들었다. 보면 작년 사진인데 이렇게 이 사진들이 뭐냐 공통점이 북한에서 이제 군사훈련을 하면서 이때 김정은 위원장이 이 계룡대에 있는 쪽, 서울에 있는 쪽을 가리키면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 사진을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밝힌 전쟁 시나리오가 뭐냐면은 전쟁이 나게 되면은 초기에 적의 반격 능력을 소각하기 위해서 계룡대가 이제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핵을 쏜다. 남한의 반격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전쟁 시나리오를 밝히고 있어요. 대면 선제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그래서 핵무력 동원해서 남조선 전 영토를 통전하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를 통해서 약간 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 기업들 이렇게 되짚어 보면은 그때마다는 북한이 이때 뭐 한미 군사훈련을 뭘 해가지고 그랬다. 이때 뭐 무슨 남한 정부의 적대적 발언이 있어가지고 그랬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은 굉장히 이런 어떤 평화통일 전망 같은 것 자체를 폐기를 하고 남한에 대해서 핵을 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 점점 더 보장해 가는 방향으로 왔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 방향으로 전술 핵무기를 개발해 왔고 그런 방향으로 핵무력 법제화를 했고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가 같이 한 결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북한 내부에서 아무리 그래도 한 민족한테 어떻게 핵을 쏘냐라는 반발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요즘 북한에서 그 김정은이 계속 할아버지, 아버지를 지우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 발표된 신곡인데 이거 뮤직비디오 제가 시간을 있었으면 봤었을 텐데 한번 꼭 찾아서 보세요. 이게 굉장히 이게 외국에서 이게 틱톡 밈으로까지 지금 이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걸 뜯어보면은 원래 어버이는 김일성한테 주로 하던 할아버지한테 호칭이었어요. 그 친근하는 원래 그 김정일한테 주로 하던 호칭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친근한 어버이 그건 바로 나 김정은이야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것인데 예를 들어서 원래 북한에서 가장 큰 명절이 태양절이라고 해서 4월달에 있는 김일성 생일이었는데 그거를 작년까지만 해도 태양절이었었는데 올해는 태양절이라는 표현을 다 삭제를 했다. 그 대신에 이제 민족의 태양 김정은 동지 이런 식으로 그걸 다 대체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걸 왜 그러는 것이냐고 했었을 때 결국에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대동하고 다니는 이 딸 김주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김주애가 정말 후계자이 아니냐와 별개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내 자식들한테까지 정권을 물려주겠다라는 의지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김일성 죽기 전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북한에 당장 내가 막 할아버지의 그 후광으로 통치를 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정하고 해서 그래서 뭐 고모부나 이복형을 살해하고 했던 상황인데 이제는 뭐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뭐 일제랑 싸우셨어 이런 거 가지고서는 이제 자기 자식들이 통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과 그리고 자기 자식들의 훗날 통치를 전담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자신을 이제 부각하고 무상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라고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생존을 절대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길은 핵무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도덕 지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대만 사람들만 통일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남한 사람들도 점점 통일을 원치 않게 되고 있다. 근데 또 이제 오늘 뭐 트럼프와 푸틴, 트럼프와 뭐 네타냐후 온갖 걸 봤지만 트럼프와 김정은은 또 빼놓을 수가 없는 사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최근에도 이제 유세를 하면서 내가 한 번도 대통령 됐었으면은 그깟 뭐 북미 문제 이런 거 다 해결했을 텐데 이렇게 말하고 다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그것도 트럼프가 말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니까 워낙 말이 바뀌니까 또 트럼프의 그런 책사들의 것들을 봤었을 때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 있냐고 하면은 제가 느낀 거는 그 미국 보수 안에서도 일종 세대 교체가 있다. 그래서 아까 그 보수의 약속이라는 보고서를 낸 그 헤리티지 재단에
이제 전 회장, 굉장히 나이가 드셨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는 트럼프한테 그래도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김정은하고의 양자 대화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현 대표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전혀 이런 동맹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이 아닌 거예요. 아, 우리 미국은 이제 그런 거 감당 못한다. 라고 해서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에서도 아까 말했다시피 북한이나 대만이 이런 건 좀 그냥 니네 동아시아 국가들 가서 해라. 한국 방위 분야 훨씬 많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서 사실 앞으로 트럼프 본인만이 아니라 트럼프 주위를 그 에워싼 그런 참모들이 이런 경향의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또 정말 별로인데 여기서 정말 빨리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사회신고연대는 이런 상황 같은 것들이 우리가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의 문제만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한반도에 영향을 끼칠 것만의 문제만도 아니고 사실은 지금 전 세계의 위기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그 이유는 탈냉전이 끝나버렸고 전 세계 질서 자체도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탈냉전 과정을 돌이켜보면은 미국과 소련이 같이 상호 핵군축에 합의를 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비핵화를 대가로 미국과 러시아가 그럼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지켜주겠다라고 한 것이고 심지어 푸틴 본인조차 자기 집권 초기에는 우리도 나토 가입할까? 막 이러고 있었던 것인데 그래서 어떤 이런 그런 미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진영 간의 구분 같은 것들을 해체하고 그랬던 것인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게 완전히 뒤집힌 상황이죠. 중동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제 1991년에 이제 미국과 소련이 이제 탈냉전으로 가면서 이 둘이 공동 주최를 했다는 것도 굉장히 특이할 만이고 또 그런 판 안에서 이제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이 최초로 한 자리에 모여서 회담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됩니다. 네. 이런 것 같은 것들이 사실은 1993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가 맺었던 오슬로 협정의 배경이 되는 그런 것이고 것인데 이제 이것도 이제 지금 보면은 결국에 파탄이 나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한반도 역시도 남북 고위급 회담들을 이렇게 서해가 평양 보고 가면서 개최를 하여서 그 결실로 주한미군의 전술 핵무기 철수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91년에 이뤄내는데 사실은 여기서 91년에 안 살아계셨던 너무 어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저도 그런 세대이긴 한데 그때 사셨던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김대중 정권 때 그런 금강산 관광 이런 거나 2018년에 문재인 김정은 회담 이런 것보다 사실 이때가 더 획기적이고 심지어 이때 전 세계도 지금 아까 봤듯이 그런 물결 속에 있었으니까 정말 평화가 뭐냐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이 당시에 이런 민주 학생 운동들도 보면은 반미 비핵 군축 연방제 통일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이 핵이라는 것에 대한 반대 같은 것들을 이제 민주주의나 평화를 위한 투쟁하고 연결을 시켰는데 그런 문제는 북한이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제일 먼저 약간 탈냉전에 거스르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래도 러시아나 중동에서의 평화는 2000년대까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되는 것처럼 보였던 것에 반해서 북한은 바로 93년에 NPT를 탈퇴하겠다라는 식으로 하고 하면서 사실은 지금 한국에서의 통일운동에서 비핵이라는 구호가 떨어져 나가게 된 이 그런 그 질곡의 것도 북한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보면은 탈냉전이라고 하는 이 지난 30년에 대한 역전일 뿐만 아니라 크게 봤었을 때에는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질서라고 하는 지난 80년에 대한 역전과 붕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것은 강대국의 무력을 억제해서 이제 또 다시 치고받고 해서 이렇게 수천만 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고 또한 이 세계 2차 대전의 말미에 등장한 핵무기라고 하는 절대 무기가 이제 인류를 멸절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이 두 가지 사실 핵심 과제였던 것인데 그래서 이것들은 2차 세계대전 정전 과정에서 지금 보면 이게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와 소련의
스탈린이 같이 앉아있는 중인데 그것들은 아무리 그 이후에 냉전이라는 현실이 지속됐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소련이 같이 합의하고 있었던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유엔 안보리 상임도 그 미국과 러시아가 같이 맡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맨날 보면은 막 유엔 안보리는 만장일치되어서 뭐 미국의 반대로 혹은 막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런 소리 나오는데 그렇게 한 게 둘 중 하나라도 반대를 하면은 통과가 안 되게 서로 해서 이런 충돌을 피하자는 그런 합의가 있었던 것입니다.